네, 안녕하십니까. DJ 쑥쑥입니다. 자, 오늘도 내 꼴 펼쳐라 드림 온 방송 녹음하러 왔네요. 자, 오늘은 지난주는 신은미 씨, 우리 한국화가 신은미 씨 초대해서 얘기 들었고요. 오늘은 또 그분의 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또 셀럽일 수도 있습니다. 전주에서 활동 굉장히 많이 하시는 송재한 대표 초대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아마 세 번째 만남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때 길에서도 한번 뵙고. 네, 길에서 한번 뵙고, 그 다음에 이제 차 맞아요. 한잔 마시러 이제 대화한 적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또 후배하고 또 굉장히 친한 지인이시고 하셔서, 항상 페이스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조금, 저는 10시가 이렇게 버거운지 몰랐어요. 아침 10시가 오다 보니까 버거워가지고, 네.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차하고 확 부딪힐 뻔해서, 천천히 가자 하고 아이고, 천천히 왔습니다. 조심하셔야죠. 네네네. 송재한 대표님은, 모르시는 분 있다는 전제하에 어떤 기관이나 어떤 소속이시고, 그러신지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일 없는 학교라는 이제 어려운 친구들을 좀 보살피고, 뭐 취업도 시키고, 같이 공부도 하는 그런 학교의 대표고요. 그리고 또 직업은 사진작가예요. 네네네.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으로 또 나눔을 하고 있어요. 불특정 다수한테 네네네. 좀 관광지나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또 사진 찍어드린 그 사진값을 돈 대신에 좋은 일 하나만 해달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나눔을 하고 있고 또 고향이 또 전주다 보니까 전주에서만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전주나 전라북도의 청년 단체 일단 서류상 대표로 또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시나 도에서 하고 있는 전주 청년 희망단이라든지 전라북도 청년 포럼이라든지 네네네. 그곳에 또 소속이 되어 있는 송재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들으니까 청년 확실하네요. 청년 아닌 것 같은데. 청년 맞으세요. 제 눈에는 아주 젊은 청년, 부러운 청년입니다. 저도 청년기를 아주 오래전에 보냈기 때문에. 아이고, 네. 네네. 설명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그만큼 하시는 일이 많다는 얘기 같아요. 전주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저도 사진작가님으로 먼저 인사를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올라오는 페이스북에 사진이 너무 괜찮아서, 전주에 이런 분이 있네? 세련됐다 이러면서 자주 보고 사실은 저장도 많이 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올리진 않으니까 나중에 저작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 너무 시각적으로 예뻐서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걸 잘 캐치를 잘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아마 벌써 2년 전이긴 한데 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네. 그러시면 우리 송재한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NGO 느낌 드는 이름 없는 학교 같은 느낌인데 이름 없는 학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설립이 된 건가요? 어떤 목적으로? 정의를 굳이 하자면 이제 네. 뭐 NGO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대안학교냐는 질문 많이 받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법인이 있거나 네네.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그런 식으로 공식화하게 되면 어쨌든 재산이 생기고 또 어쨌든 권력이 생기고 재산과 권력과 욕심을 피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저도 욕심이 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저를 못 믿어서 그런 법인이나 이런 걸 설립하지 않고 그냥 비영리 민간단체로만 등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제 뭔가 연계돼 있어서 할 일들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비영리 단체시면은 이거는 이제 비영리 쪽으로 사회 재능 기부처럼 우리 송 대표님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능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잘 찾아서 또 같이 선순환하는 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생활적인 거는 그러면 사진 작가 작업으로 이제 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생활비도 그렇고요. 또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그 운영비 자체도 이제 그 사진 촬영하는 일로 그 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이렇게까지 직업을 남다르게 진화시킨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이건 뭐 심리학 토크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어렸을 때 어땠을까라는 걸 좀 알면 어떤 계기가 우리 송 대표님을 지금 있는 상황까지 이렇게 발전을 시켰는지를 알고자 하면, 뭐 과거에도 다른 분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린 시절 조금 얘기를 들으면 우리 청취자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기억나는 시점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족 관계나 이제 그때 청소년기 어떻게 보내셨는지. 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 막 좋아하고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고 정반대였어요. 애들이 이렇게 괴롭히면 당하고, 뭐 돈 달라면 주고, 시키는 거 하고, 뭐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인가 바뀌게 됐고, 뭔가 학교 안에서 이렇게 저처럼 괴롭히 당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이제 저는 그때도 키가 컸어요. 항상 맨 뒤에 앉아 있었고. 그래서 뭔가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제 외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네, 부모님이 일을 하시느라 굉장히 또 집안이 너무 가난했고 어려워서 내 외할머니께서 항상 저한테 이제 그러셨어요. 누가 괴롭히면 그냥 당해줘라. 어머, 네. 할머니 왜 그러셨대? 아니 그게 이제 뭔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철학적인. 그렇죠. 너가 뭔가를 이렇게 되갚아주는 일보다 그 친구들 마음을 풀어주는 게 그게 맞는 거다라고 이렇게. 남을 해하는 역할을 하지 말고 그렇죠. 그걸 좀 이해하면서 받아주는. 네, 받아주라는 말씀이셨고 또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뭔가 사람들이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값없이 뭔가를 나눌 때 그게 좀 이상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맞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 환경미화원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도 이제 차로 이렇게 막 나르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차가 아니라 리어카였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녹색 리어카에 그 쓰레기들을 이렇게 실으시고 그걸 다 모아놓는 곳에 그때 전주 그 천변 쪽에 그게 있었어요. 소각장은 아니고 그걸 모아서 이제 옮기니까. 예, 거기까지 환경미화원 분들이 녹색 리어카를 끌고 다니셨어요. 굉장히 힘들게. 근데 저희 집 바로 앞에가 이렇게 오르막길이었어요. 천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네네네. 근데 거기 항상 그분들이 이제 힘들게 끌고 올라가시잖아요. 저랑 할머니랑 밖에 이렇게 길에 앉아가지고 이제 지나가시면 밀어드리고 또 지나가시면 밀어드리고 할머니 또 말도 거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요즘 생각하면 거기 찻길이거든요. 근데 찻길을 리어카가 오랫동안 막고 있으면 요즘은 크락션을 울리고 빵빵거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기다렸어요. 뭐 퇴근 시간이고 출근 시간이고 그냥 기다렸어요. 양반과 풍류의 도시답게.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땐 그냥 그 풍경들이 당연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려는 차들은 그냥 당연히 거기는 그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차도 별로 없었지만. 네. 하여튼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누군가를 돕고 살고 같이 살아가는 게 뭐 그닥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일상이고 생활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안쓰러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가서 이렇게 말 한번 걸어주고 이러는 거 따독여주고 하는 거는 아마 외할머님이라고 하셨던가요? 네, 밥을 이렇게 항상 해주실 때 이제 그러셨어요. 네가 뭔가를 누군가를 돕고 싶으면 네네. 네가 먹는 그 한 공기의 밥 중에 반절은 원래 네 게 아니다. 원래 그건 나눠줘야 될 것이고 네가 나누고 싶으면 나머지 반까지 다 줘라. 이제 이렇게 물론 멋있게 말씀은 못하셨지만 그런 의미로 그때는 근데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죠. 어린데 뭘 알겠어요. 그냥 나눠야 된다 하고 들은 거지.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이렇게 밥 먹을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외할머니가 너무 특별하시네요. 근데 삶의 철학이. 그때는 제 기억에는 그냥 동네 분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할머니가 어디 가시고 제가 집에서 이제 혼자 밥을 못 챙겨 먹잖아요. 그럼 그냥 뭐 아무데나 가서 옆집에 가서 한 공기씩 밥 때가 되면 그냥 당연히 제 밥이 나왔어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우리 작년인가에 굉장히 히트쳤던 드라마 기억나네요. 응답하라 1988. 예, 맞아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보다 조금 뒤긴 한데 맞아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첫 회인가 둘째 회에 보니까 서로 저녁 시간 되니까 음식 갖다 주느라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귀찮으니까 이럴 거면 다 같이 모여서 먹지 왜 자기들한테 음식을 이렇게 심부름 시키는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니까 그 풍경 저도 사실은 살짝 익숙하거든요. 나는 뭐 우선 우리 송 대표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게 있었구나. 근데 외할머님하고는 언제까지 같이 생활하신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찾아뵀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불효를 해서 그렇게 잘 키워주시는 할머니한테 너무 불효를 해서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할머님이 살아계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학생들은 왜 늦게 들어오잖아요, 집에. 아이고, 친구하고 놀기 바쁘죠. 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영화 전공이다 보니까 영국영화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작업을 영화 촬영이라고 작업을 하다 보면 새벽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서 이제 안 주무시고 기다리시죠. 네, 혹은 주무셨다가 또 깨세요. 어르신들 금방금방 깨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제가 막 짜증을 냈어요. 뭔지 알아요. 근데 네. 그 기분 뭔지.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밥 먹었냐 물어보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할머니 왜 안 자? 내가 불편하잖아. 그러면 막 짜증을 냈어요. 근데 그런 게 제가 너무 평생의 한이 돼요. 그렇게 잘해주신 분한테 제가 지금 할머니들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에 반의 반만 했었어도 이렇게 후회가 되진 않았을 텐데 아무튼 뭐 그때까지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할머님이랑 같이 지냈어요. 와, 그러면 부모님하고 생활한 기억은 조금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부모님도 근데 자주 또 같이 있었고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일하시는 거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하고도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이고, 사실은 저도 지금 85세 노모랑 가끔 만나서 이틀에 한 번씩은 익산을 가거든요, 고향에. 네. 저는 이제 4개월 동안 겨울에 관찰을 좀 했어요. 네, 인류학 베이스다 보니까 관찰하는 거 좋아해서 엄마의 행동을 관찰을 했더니 굉장히 마음이 약한데 딸 상처받을까봐 본인 감정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깨닫는 순간이 여러 차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송재환 대표가 얘기하는 얘기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이제 좀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제 저한테 이제 잔소리 겸 뭐 이렇게 밥을 먹어라 내지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거를 조언을 해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밥은 먹었냐, 뭐 이렇게. 그러면 저도 비슷한 반응해요. 제발 나는 그런 대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대화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얘기 물어보라고. 내가 지금 한두 살 아니니까 그래 주세요 그랬는데 예전 어른들이 한 말이 딱 맞아요. 이제 손자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드님 역할을 하신 거나 다름없는데 오랜 동안 생활하셨으니까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자녀는 네. 애 같다고 하는 게 지금 모든 어르신들이 그렇구나. 그런 또 느낌 또 다시 왔네요. 대표님 얘기하다가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진짜 약간 좀 심각하게 약간 좀 그렇게 놀림이나 예를 들어 약간 짓궂은 친구들의 그런 영향을 좀 받았나요? 네, 그때도 뭐 명칭이 없었다 뿐이지 뭐 왕따라든지 나는 그 단어 쓰기 싫어서 안 썼어요. 그렇다고 bully라고 영어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친구들의 짓궂음 네, 그런 게 있긴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너무 또 이렇게 말이 없고 주눅 들어 있고 막 그랬었어요. 나는 안 믿어지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핸섬하고 키도 크고 좀 눈에 확 띄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성격이 수줍으셨구나.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동창들이 이제 제가 뭐 방송에 나오거나 하잖아요. 네네. 뭐 신문에 나오거나 잡지 네네. 나올 때 여러 번을 봐도 이름이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표정도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모도 근데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연히 어떻게 좁잖아요. 우연히 이렇게 그쵸. 만나면 한참 이렇게 쳐다봐요. 저는 알아서 하는데 이렇게 한참 쳐다볼 정도로 완전히 다른. 그랬었어요. 그게 내가 기억하는 송재환이라는 친구하고 동일인인가 그러고. 그때 이제 키가 크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체육부장을 시켰어요. 오. 근데 그때만 해도 체육부장이 체육 선생님이 계시던 안 계시던 체육 시간에 애들 모아놓고 시작하기 전에 체조를 시키고 줄을 세우고 막 출석을 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앞에 나타나야 되는 그렇죠. 역할. 그리고 체육부장은 굉장히 인기 많고 키 크고 운동 잘하고 그렇죠. 예, 이런 친구들이 해요. 성격 쿨하고. 예, 근데 저는 키는 컸고 농구 되게 좋아했어요. 운동 잘했는데 성격은 완전 그러진 않아요. 대신 말은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선생님 그걸 몰랐던 거야. 근데 시켜놨는데 애가 그랬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애들이 줄을 서잖아요. 체조를 못 시켰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또 그땐 순수해서 요즘 같으면 체육부장이 못하면 뭐 대신할게라는 야 너 하지마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기다렸어요. 제가 말할 때까지. 그 정도로 애들이 순수해서 기다리는데 뜨겁잖아요, 여름에. 예. 야 빨리 좀 해. 막 이 정도로 되게 말을 못하는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그 역할에는 그래도 쭉 하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바보 같았냐면 선생님이 또 그걸 이겨내라고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좋은 선생님이죠. 예, 요즘 같으면은 다른 애를 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안 기다려주고. 상담실을 보냈겠죠. 맞아. 근데 이제 그때는 선생님 기회를 끝까지 주셨고 애들도 정말 놀라운 게 저를 끝까지 기다려줬어요. 물론 불만을 토론했지만 근데 제가 정말 바보 같은 게 집에 가서 아빠한테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 이런 거야. 너무 인간적이다. 예, 그러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도 너무 감사한 게 그때 학교에 가서 막 정말 그렇게 예 그냥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못 벗어났을지도 모르는데 첫 번째 좌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께서 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그냥 무슨 말이 생각이 안 나면 소리라도 지르라고 그냥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조언하실 정도면 아버님하고 사이가 조금 긴밀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 완전 친하게 지금도 그렇고 진짜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수줍고 약간 말씀을 잘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그 부끄러움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성향이 그런 거예요? 네, 사색하는 그러니까 거 좋아하셨나 혹시? 저는 되게 이렇게 누가 말을 하면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누가 말을 하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들어주는 예, 그런 성격이었어요. 표현 잘 안 하시는. 예. 형제는 따로 없으세요? 혹시? 여동생 하나 있어요. 네. 형이나 누나가 있었으면 조금 더 대화를 더 많이 해서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동생도 너무 또 착하고 막 순한 애라서 딱히 그런 건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냥 성향적으로 조금 조용하게 태어나셨나 보다. 그죠? 근데 아버님이 되게 멋지시네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도 아버님한테 되게 감사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군대 갔을 때도 제가 키가 182였어요. 군대 갈 때. 지금이랑 똑같은데 몸무게가 49kg였어요. 말랐네. 그러니까 완전 진짜 뼈밖에 없는 상태였고 그때만 해도 이 정도 신체 조건이면은 현역을 못 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편한 데를 가거나 아니면 막 힘있고 권력 있으면 군대를 안 보내거나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많았어요. 네, 근데 우리 집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저를 전방으로 보내려고 사지로 몰아. 네, 소위 아버님 말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좀 서운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리고 어머니도 너무 걱정을 하셨고 막 보내지 말라고. 맞아요. 그냥 엄마의 전형적인 반응이고 네, 아빠는 그렇죠. 제가 보기엔 되게 현명하시다. 네, 아버지 전 너무 감사해요. 그게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보냈고 또 그 조교들하고 함께 6주 정도인가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따로 이렇게 착출이 된다고 아주 불려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물통을 날랐어요. 뛰어서 20리터짜리 2개면 40kg거든요. 아니 근데 뭘로 그렇게 어필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42kg밖에 안 되는 청년을 모르겠어요. 그 조교님께서 약한 사람을 강하게 키우시려고 그랬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와 처음에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6주 만에 49kg인 상태에서 제가 살찌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안 됐거든요. 6주 만에 몸무게가 70kg가 됐어요. 근육이 생겨서 그러신가 보다. 그것도 그렇고 몸이 막 엄청 좋아졌어요. 뭐 저기 비밀이 뭘까요? 그냥 6주 만인데. 군대는 제 시간에 잘 수밖에 없고 제 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제 시간에 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몸을 움직여야 되고요. 이거 이윤석 씨한테 좋은 팁이네. 네, 군대 그러니까 한번 더 가시라고. 마른 친구들은 좋은 걸 먹고 많이 먹는 건 별로 필요 없고요. 네네. 혹시 원하신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건 이제 길거리에서 아주 스키니한 분 보면 아 저분은 규칙적으로 안 하는구나. 아이고 우리 송재한 대표 만나게 해드려야겠네 싶네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루에 밥을 한 끼 정도 먹었고요. 아. 또 맨날 막 늦게 자고 또 아침에는 또 애늙은이처럼 일찍 눈 떠지고 그리고 또 말을 많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행동도 많이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한테 어쨌든 되게 감사해요. 위기 때마다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그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될 때마다 아버님이 한두 마디씩 조언했던 게 그 다음 단계 미미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자신을 좀 푸시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희망적인 상태로 갈 수 있게 군대 안 가셨으면 또 많이 더 이렇게. 성격이 그대로 유지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똑같이 49kg였을걸요? 몸무게도 그렇지만 아마도 마음도. 근데 군대라는 거는 자기가 이렇게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룹으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마 선임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후임으로서의 역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팔로워의 역할도 해야 되고 리더의 역할도 해야 됐던 그 많은 게 2, 3년 안에 농축돼 있어서 그 역할 하다 보니까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컸고 군대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근데 대부분 그러잖아요.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을 모르다가 군대 가서 고생을 알잖아요. 첫 번째 고생.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를 가기 전에는 내가 힘들면 그냥 포기하거나 도망가도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거나 누가 주면 해결을 해줘요. 근데 거기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아무리 힘들고 개고생이어도 아이고 이런 말 써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 제가 원래 성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환경에 처해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변화하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면 어머님은 좀 강하게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셨어요. 군대 때만 조금 마음 아파하시고. 나머지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셨으면 어머님은 엄청 막 이렇게 호령하시는 막 호통을 치시고 막 그러시는 역할을 두 분이서 저를 위해서 막 그렇게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 각자가 약간 두 가지 성향을 갖고 계시네요. 네. 말씀 따뜻하게 하지만 또 호령치실 수도 알고. 그걸 제가 두 개를 닮은 것 같아요. 적절히. 지금 생각해 보시니까. 송재한 대표님 죄송한 말씀인데 몇 살 정도 되셨어요? 저는 38입니다. 38. 33, 넷 아니에요? 아닙니다. 38이시구나. 셋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구나. 38 정도 되셨고. 그러면 이제 군대에 다녀오신 다음에는 어떤 그 삶의 이벤트가 있었나요?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시간이 다들 아까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 영화 촬영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촬영 일을 정말 학교에서 열심히 했고 또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죠. 영화 촬영 일을 하면서. 몇 년 정도 하셨어요, 혹시? 그게 정확하지가 않은 게 대부분 대학교 4학년에 현장을 가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한 3학년 때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학교 3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고 그렇게 현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주에서 주로 활동하신 거예요? 아니요. 전주에는 상업영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과도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교는 전주대 연극영화과를 나왔습니다. 연극영화과예요? 예. 지금은 뭐 종합예술인? 예, 종합 뭐 미디어 콘텐츠 학과 다 뭐 나눠요, 그죠? 예,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름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죠? 교수님은 그대로인데 아무튼 거기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그대로인데 이름 계속 바꿔요. 이게 트렌드에 맞게 젊은 친구한테 어필을 해야 또 등록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 좀 올드하게 보이지 않게 해서 특히 전주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이렇게 현 시류를 좀 빠르게 타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연극영화과라는 과 이름을 좋아해요. 맞아요. 명확하니까. 그죠. 네, 근데 멀티미디어 컨텐츠 뭐 정보학과 막 이러면 약간 그건 좀 IT과 같이 이게 예술 쪽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연극영화과라는 그 단어가 한 30년, 40년 동안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약간 주목받고 약간 선망의 대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난다 긴다 하는 모든 분들은 다 연극영화라는 그쪽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같은 연대감도 느끼고 싶고 아마 희망적인 것도 느끼고 싶어서 그 과 이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게 또 익숙하고 컨텐츠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그 외에 다른 게 들어가면 조금 과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교수님의 티칭 스타일이 바뀌었거나 아유, 그런 건 환경이 아니에요. 바뀐 거 아닌데. 그런 맞아요. 건 아니에요. 교실 명패가 바뀌죠. 그렇죠. 아이고, 매섭습니다. 네, 딱 맞으세요.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영화 쪽 일은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제 뵈니까 지금은 좀 영화 쪽 일은 좀 잠시 놓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요, 작던 크던 1년에 한 편이라도 계속해서. 뭐 지역에서 하던 서울 경기에서 하던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너무 좀 일도 바쁘고 큰일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편을 못 찍었어요. 제 목표가 이제 1년에 무조건 한 편은 촬영을 한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맞아요. 또 그게 또 감을 또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그게 그 작업이 제일 행복한 작업일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뭔가 안 하고 지나가는 그런 약간 버거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영화 일 하셨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이름 없는 학교라는 이쪽의 일을 또 하시게 되셨는지. 보통 이제 이런 학교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 언제부터였냐, 맞아요. 얼마나 했냐라는 그림을 질문인데, 그려야 돼서. 근데 그게 전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게 영화 촬영 일을 하다가 그 영화 현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돈도 뭐 제대로 못 받고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스태프들은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 생활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끼리 또 모여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뭐 급이 높든 낮든 똑같아요. 생활은 돈을 못 받는 건 똑같으니까 처음에 상업영화 촬영장 가갖고 이제 그게 7개월인가 8개월 그랬어요. 보통 상업영화는 그 정도 찍으니까 처음에 가서 돈을 50만 원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7개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그게 이제 7개월 로케이션 뭐 몇 개 해서 이게 자세히는 안 나와도 우리 같은 사람 원래 계약서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대우를 받는다 해준다는 느낌으로. 근데 50만 원을 주시길래 이렇게 내용에는 또 그 액수도 없어요 계약서에. 이렇게 본 거 하고 이렇게 봤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돈에 대한 얘기는 설명하진 않고. 그래서 나는 이게 계약금인 줄 알았어요. 뭔가 이렇게 처음에 50만 원. 그렇죠. 계약금 명목으로 너 이제 여기서 일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영화는 한 4개월 찍다가 엎어졌어요. 그냥 뭐 제작사 쪽에서 이렇게 그런 영화 되게 많아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당연히 이제 임금은 그때까지 50만 원이 다였고 4개월 동안에 50만 원. 예. 근데 그런 경우가 그때 정말 많았어요. 그게 벌써 한 10년 전 넘었죠 아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10년 전이나 12년 전쯤. 네, 그럼요. 그 순간. 저 처음 올라왔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내였고. 이 상황이 서울에서 일어난 거죠. 그럼요. 근데 그때는 다 그랬어요. 흔하게. 그리고 이제 촬영 팀이 있어요. 그럼 팀에 이제 감독님이 계시고 그 밑으로 이제 쭉 이제 뭐 퍼스트, 세컨드, 서드 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막내 보통 4-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촬영팀하고 또 조명팀도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임금이 이렇게 내려지고 뭐 이러는 건데 그게 이제 그때는 제대로 되진 않았던 거죠. 계약서도 별로 충분하지 않았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 심하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제 걸리죠 이제. 예. 특히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때는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조금 더 뭐 저는 사실 이게 사담이긴 한데 뭐 그 영화 쪽 사람들 그 온라인으로 뉴스를 들으면 뭐 스태프들한테 뭐 잠바를 선물했네, 뭐 음식을 갖다 줬네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주연급들이나 다른 그 좀 유명한 분들이 그런다면 나는 속으로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스태프들 권익을 위해서 말이라 좀 해라. 그렇게 이쁜 척 하면서 이렇게 마케팅용으로 하지 말고. 나는 그 분야도 아닌데 그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참, 본인들이 누리는 게 굉장히 큰데도 고생하고 있으면서 그냥 웃어주고 사진 찍어주고 이 정도는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생활이 될까, 생계가 될까라는 그 기본적인 거에 대한 그 존중감이 없다는 게 나는 지금도 많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유명한 그 우리 요즘 뜨는 친구 뭐죠? 윤식당의 그분. 윤식당 제가 TV를 PD 그쪽 PD 제일 유명한 그 PD도
리얼리티 쇼를 지난달에 했어요. 지지난달에 했는데 윤여정 씨랑 했는데 그 외국인들이 다양하게 오니까 그 번역을 해주는 통역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대화를 녹음한 거를 허락받고 해놓고 그걸 이제 번역을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구해가지고 무슨 티셔츠인가 무슨 에코 가방인가 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통역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작은 짜투리 대화 같은 거를 번역해 줄 사람. 네, 그 사람을 구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중에 편집을 할 때 밑에 자막을 넣어야 되니까. 네, 대가로 에코백을 주겠다고. 응, 에코백인가 무슨 티셔츠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 PD는 인지도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그 뭐지 뭐라 그럴까 그 의뢰를 받잖아요.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서포팅도 하고 스폰도 받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외국어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런 건데 그 지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지 굉장히 이영석 PD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요. 소위 말해 뭐 노동 착취인데 네, 뭐 열정 페이도 아니야. 이건 페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페이 자체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그리고 그 소수의 언어들은 더 힘들어요. 그 언어를 배운 사람이 정말 마인드를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하지 않는 한은 그 언어들은 몇 개가 있었거든요. 안 되거든. 그러면 그분들은 더 줘야 되거든요. 그 많이 흔하지 않은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송지한 대표가 겪었던 그 10년, 12년 전에 그 이상한 사건이 요즘에도 살짝은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좀 더 나아지길 바라고 아무튼 그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했네요. 네, 그때 이제 씁쓸하지만 처음에 대학교 그 3학년 애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보면 일하는 거에 너무 좋아서 병아리들은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뭐 시작을 해서 그 주변에 저랑 비슷한 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있고 부자인 친구들은 유학도 가고 거기서 이제 유학 갔다 와서 그 돈으로 그냥 제작비 뭐 1, 2억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작품 그냥 찍어요. 그런 포트폴리오 몇 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또 대우를 받고 소위 말해 입봉도 하고 예,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검증된 건 아니에요. 근데 청취자분들도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배우가 화려해요. 제작비도 만만치 않게 투자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 돈이 아깝다 싶을 정도의 퀄리티 영화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건 왜 그럴까요? 거대 자본이 있는 거지 개인. 네, 그리고 그 감독은 어떻게 선택이 됐을 것이며 잘 보시면 네이버에 요즘에 잘 돼 있어서 필모그래피를 볼 수가 있어요. 경력을 볼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감독님은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지만 배우도 화려하고 제작비는 많아요. 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들과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죠. 최소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감독이나 그 관계자들한테 좀 집중을 해주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러면 좋죠. 그리고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영상위원회나 뭐 이런 데도 얘기 많이 나오고 또 지원하는 것들도 이렇게 편향되어 있었다. 맞아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좋아하시겠죠.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뭐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같이 지내다 보니까 걔네들도 건사를 하고 같이 돕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이런 학교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3, 4학년 때부터. 예. 왜냐면 같은 또래들 이제 서울 올라가면 월세 내고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버겁죠. 하다못해 뭐 게스트하우스 그때는 게스트하우스도 또 이런 이름 자체가 생소했으니까 하숙? 단기 하숙? 그렇게 이제 지내려면 어쨌든 돈도 필요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근데 얘네들이 그걸 해결을 못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가 돼서는 먹고 사는 방법을 계속 취득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촬영 일을 하면 그때만 해도 카메라를 찍는다는 것은 일정 부분 방송이나 외주 업체들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 좀 수익을 보장을 했어요. 왜냐면 아무나 촬영하지 못했거든요. 오랜 동안 시간이 걸려서 트레이닝이 되는 거라. 그리고 장비도 굉장히 고가였고 그때는 구하기도 쉽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영화 현장에서의 그 정도의 노동 강도면 방송이나 프로덕션 같은 곳에서 가게 되면 굉장히 수월하게 일을 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출팀이에요. 글 쓰는 친구예요. 바로 뭐, 보여줄 수 없으니까. 네, 뭐 이런 친구는 어떻게 해요? 알바를 그냥 그때는 편의점 알바도 그렇게 흔치 시급이 않았어요. 맞아. 2천 얼마인가 그랬어요. 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촬영에 들어가면 또 못 나오니까 현장에서. 그런 친구들 이제 월세 못 내니까 같이 지내자 해서 돌보고 같이 살고. 쉐어하우스네. 예, 8평짜리 원룸에 몇 명? 제가 기억하기로 10명이 넘게 잔 적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남자만이 아니라 남녀. 예,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불편하기도 힘들었겠다.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서로 돕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쉐어하우스였기 때문에. 네, 근데 누가 선뜻 그걸 나서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원룸을 세를 내야 하고, 네, 그러려면은 그 책임을 져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저보다 형인데 막내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다 챙기고 같이 살아가고 또 취업을 알려줬어요. 이런 일을 하면 된다. 연출하는 친구들, 작가 이런 친구들도 그 출판 관련된 일을 알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편집이나 이런 거. 예, 근데 애들 그걸 모르니까 제가 이제 연결을 해주고 이게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영화 관련된 친구들이 아니라 다른 쪽도 이제 저를 알게 돼서 도움을 받게 되고 저는 주게 되고 그게 이제 커져서 소문이 나게 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던 게 이런 학교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송재한 대표는 관찰을 잘하는 것 같아. 저처럼. 관찰이요? 관찰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가 필요한지 빨리 성격이 얌전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민 거잖아요. 그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손을 내밀 수가 없거든. 근데 은연중에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빨리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두 명 뭐 주변에 있는 서클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더 알려져서 여러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이렇게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 필요한 거. 필요한 것도 그렇고요. 이제 남이 필요해서 힘들어하는 걸 못 보는 성격. 아니요, 그냥 이렇게 술술 넘기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효율적으로. 얘가 가진 능력은 이만큼인데 몰라서 못 써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봐봐요, 감각 있네. 어떤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끌어내주는 그런 거. 먹고 사는 그런 어떤 벼랑 끝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약간의 측은지심도 타고난 것 같고.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그 환경미화원 아저씨 그 리어커를 밀어줬다는 얘기 들으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좀 가진 성격이 여전히 어른이 돼서도 남들한테 조금 손 더 내밀어주는 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 하시다가 이제 전주는 언제 오신 거예요? 한 7년, 6년, 7년 정도 이제 현장에 있다가 네. 너무 그러니까 못 견디는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어떤 면이 제일 힘들었어요? 뭐 이제 애들한테 지내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 다 있어요. 애들이 뭐 사고를 치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해 깽값이라고 하잖아요. 네, 합의금 이런 게 막 크게 들어갈 때도 있고 또 현장에서 이제 장비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안 믿는데 이렇게 렌즈 케이스가 이렇게 있으면요 한 케이스당 렌즈가 5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쪽이 예를 들어서 4억이라고 쳐봐요. 양쪽에 8억을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케이스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열려있는데 이걸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렌즈가 떼굴떼굴 바닥에 구르겠죠.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나죠.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안 되는데. 근데 현장에서는 뭐든지 가능하니까. 네, 안 생길 수는 없으니까 모든 일들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 보험도 들어놓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의도치 않게 생긴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고가. 그리고 뭐 이제 그때만 해도 그런 현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보험이나 배려나 없죠, 사실은. 뭐 그게 인적이나 물적이나 감정적으로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도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 생기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 생기고 하니까 소방 계단을 타고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원룸에. 왜냐면 아줌마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네.
월세를 예, 다 그렇죠. 예. 토해내야 돼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주머니도 이해를 해주신 거예요. 그 모르겠어요. 예. 아니 뭐 저희 집 전화번호 아는데 전주에 있는 전화해서. 본가에 전화하면 되지. 근데 안 하셨어요. 음. 너무 감사했고. 아무튼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200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밥 못 먹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 서울역에서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같이 먹어본 적도 있고요. 노숙자들? 네. 그 밥 배식을 주시는, 하잖아요. 네, 네, 알아요. 네. 그쪽 봉사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저는 젊으니까 눈치가 보이고 죄송해서 이렇게 벙커지 모자 같은 걸 쓰고 먹어본 적도 있고 교회 같은데 이제 가서 또 먹어본 적도 있고 뭐 아무튼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여러 명이서 같이 살던 경우였어요? 내려오기 전에도? 같이 살다가 이제 쫓겨나죠. 왜냐면 아무리 애들이 제 말을 듣는다고 통제가 안 되잖아요. 많으면. 시끄럽고 그쪽은 원룸에 8명, 10명 왔다 갔다 해봐요.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리고 또 남자애들이 끼어있고 그러면 또 시끄럽기도 여자애들 하고. 끼어있고. 네, 그리고 남녀가 껴있으면 또 이상하게 그렇죠.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막 단체로 쫓겨나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제 짐을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도 옮겨 다니니까. 예, 그냥 이동하기 편하게.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술을,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술을 그렇게 막 먹는 편이 아니에요. 뭐 술을 막 안 된다가 아니라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술을 안 먹는데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그 쓴 소주 생각이 정말 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소주 한 병을 이렇게 딱 꺼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1,000 얼마가.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서 신분증 이렇게 꺼내가지고 저 여기 옆에 원룸에 사는데 제가 꼭 드릴 테니까 예상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학생이에요. 그때만 해도 유니폼 같은 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명찰이는 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정말 너무 창피했고 말을 하다가 교복을 발견하고선 제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 눈을 안 보고 이렇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더니 제가 살게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그 친구도 이제 뭐 어려운 경험을 했었던지 아니면 제가 되게 불쌍해 보였던지. 고등학생이면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제가 살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결제는 당연히 손님이 하시는 걸로 하시고 왜냐면 미성년자가 술 사면 안 되니까. 그 말까지 했어요? 아니 그런 분위기로. 네. 그런 분위기로. 네. 아. 근데 그때 제가 살게요 하는데 그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주병을 들고 집에 와서 밤새 이걸 앞에 놓고 이렇게 불 꺼놓고 밤새 그냥 앉아서 있었어요. 술 안 먹고. 술 쳐다보면서. 해 뜨고 나서 바로 짐 싸서 그냥 내려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주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다시 그럼 부모님하고 합친 거예요? 네, 부모님 이제 있는 곳에 있고 전주에 내려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나 싶어. 전주에서 뭐 영화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방송국이 3개가 있더라고요. 전주 MBC, 전주 KBS, JTB.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력서를 넣었어요. JTB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촬영이나 이런 쪽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다 정장을 입고 있어요. 면접을 보는 친구들이. 아나운서 시험이에요 혹시? 뭐 아니에요. 기술직이라고 써 있어서 간 건데, 그러니까 주조종실이라고 왜 우리 뉴스 보면 모니터 엄청 많고 막 콘솔 쫙 깔려 있는 데 있잖아요. 최종 결과물을 내보내는 송출하는 거기였어요. 근데 다 정장을 입고 저는 근데 촬영 현장에서 입고 있어도 똑같이 입고 갔어요. 거기서 준 노스페이스 그게 더 프로죠 어떻게 보면. 등산 그 화 준 거랑 그렇게 입고 갔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머리도 막 떡져 있고 막 얼굴에 눈곱도 껴 있고 막 그런데 떨어졌겠다 하고 이제 면접만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딴 걸 알아봐야겠다 하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바로. 그것도 전 몰랐는데 국장님한테 전화가. 근성 있어 보였나 보다. 그게 아니라 10몇 명이 면접을 봤는데 네. 거기 전공자 저밖에 없었어요. 아, 전공. 영상 관련된 전공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경험도 있고. 경력도
저밖에 없었어요. 경험도 지금 6, 7년 만에 내려왔다고 하니까 지금 네, 그렇죠. 7년 정도 쌓인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놀라웠던 게 거기 중견이야. 정장을 입고 앉아있던 열 몇 명의 사람들이 아무도 영상이나 전혀 근접한 전공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소위 말해 전공도 아니었지만 또 필드에서 또 안 하신 분들일까요? 그냥 아예 그 경력도 없었고 전공도 아니고 한번 해보자. 영상이란 걸 쳐다도 본 적이 없는 예를 들어 뭐 심리학과 왜 그래? 철학과, 왜 그랬대 그분들? 국문과 막 이런 간절했나 보다. 근데 지방의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지방의 현실이 어디 이런 군사이나 이런 데 그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전혀 관련 없는 전공을 하다가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방이 그래요. 그리고 또 전문가를 또 못 알아보고. 그런 거는 그건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경력을 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역에 이제 요즘에 강연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겁먹지 말라고. 사실 현실을 보면 너보다 뛰어난 애는 사실 별로 없다고. 맞아. 근데 현실이 그렇거든요. 맞아요. 어느 정도 내가 이 분야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이미 준비됐죠. 사실 현장에 가서 면접을 보거나 그들끼리 뭉쳐서 테스트를 받거나 우열을 가릴 때 보면요. 이미 위에 있어요. 특히나 지방은 더 심해요. 보여 그게 눈에. 그리고 그 제가 이제 뭐 농구 공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절대 기죽지 말라고. 너희들이 더 뛰어나다고. 너희들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살아왔던 친구들이 없다고. 그 분야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네, 수학능력 시험 본 애가 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냐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론밖에 몰라요. 현실도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지방에 와서 JTBC, JTBC에 JTB, 다니면서. 아 진짜요? 네. 이제 꽃길을 걷는 건가요? 그게 이제 타인이 봤을 땐 꽃길이었죠. 월급도 막 초봉인데 막 많이 주고. JTB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하는 것도 저는 3일, 4일 나가고 이틀 쉬고 막 그래요. 그래서 3일도 연속으로 쉬고 막 근데 그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네네네. 아침 저녁 사인온 사인오프도 하고 광고도 내보내고 뭐 이게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뭐 이어서 뭐가 방송되면 이거 있잖아요. 밑에 띠 광고도 이렇게 넣고 막 그런 거였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앉아서 돈도 많이 주고 쉬는 날도 많고. 와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이제 현장에 있었던 친구들 생각나고 미치겠는 거예요. 막. 뭔지 알아요. 그리고 제가 빚이 있었어요. 거기서 월세 못 내고 막 보증금 다 까지고 그걸 금방 다 갚았어요. 왜냐면 이걸 하면서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저 혼자 있으니까 집에서 생활하잖아요. 뭐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돈 쓸 줄도 몰랐고 돈은 계속 쌓여가고 몸은 편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여기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다. 지방이라고 없진 않다. 서울에 있는 친구도 내가 가서 도우면 되지. 라는 생각에 그만뒀어요. 그만두지 말고 3일 쉴 때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일을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사육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열정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일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일을 똑바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안한 상황이라. 그런 것도 있었고. 이거 사실 재미없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저도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그만둔 적이 있어서 내가 나한테 맞지 않는데 일하고 있는 거는 어느 누구에게는 많이 피해겠다 싶어서. 그리고 그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불편하시죠. 일이 제대로 그게 눈에 보였어요? 그럼요. 그게 얼마만큼 시간 지나서 얼마 안 됐어요. 뭐 1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이제 허물어져가는 건물 하나를 월세를 받아서 거기 카페처럼 예쁘게 꾸며서 제대로 된 일없는 학교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 그 근무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플랜을 짠 거예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는 무슨 좀 식물인간 같았어요. 좀비 같았어요. 약간 무기력? 네. 일 끝나고 쉬는 날이 많은데 뭘 안 하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일종의 내가 사회에서 쓰임을 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되게 힘들어요. 어떤 그 일 현장에서 자주 하시던 분들은 그게 약간 무기력감이더라고요. 휴식이 아니라 의미 있게 뭘 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만두고 바로 한 거 치고는 꽤 괜찮게 스타트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태평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옆에 아직 개발이 된다고는 하는데 아파트가 들어서지 기다리고 않은 있는 그쪽 지역인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막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고. 근데 사실 그 건물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할머니와 지냈던 그 오르막길 있는 그 건물이었어요. 다시 돌아가셨네. 네. 회귀 본능. 네. 너무 빨리 찾아왔다. 30대 중반이었을 텐데. 아니 이 양반이. 그 건물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아하. 그래서 되게 애매해요. 요즘 건물로 치면. 별로 매력 없는 건물. 네.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쵸. 막 이렇게 막 조각조각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지어놓고. 구역도 잘 구분이 안 돼 있고. 네. 법적으로 외부 계단이 있는 출입문이어야 되는데 문을 열면 옆집 벽이에요. 뭐 이런 그런 하여튼 그런 곳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인테리어나 그 약간 좀 고치고 하는 건 손수하신 거예요? 네네 제가 다 했고 또 이제 잘 됐던 게 거기에 있는 주변 친구들이 거기는 가로등도 없어요. 그때만 해도 어둡고 근데 중고등학생들도 살잖아요. 저녁이 되면 그 주변에 이제 거기 철물점 있고 막 그래요. 고물상 있고 어르신들 이제 막걸리 드시고 막 술 드시고 그냥 이렇게 슈퍼 앞에서 그러면 여학생들 같은 건 무서워서 못 돌아다녀요. 근데 거기 이제 불을 밝히고 하얀색 건물이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카페가 하얀색 건물에 노란 조명에 예쁜 카페가 생기니까 이제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문을 이렇게 빼꼼 열고 뭐지? 이러면서 이리 와 해서 그렇게 해서 잘 된 거지. 제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었고요. 아이들이 찾아와줘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첫 번째 학생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였어요. 영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 친구도 깜짝 놀랐겠다. 이런 시골에. 네, 말이 안 되죠. 필드에서 이렇게 경험도 있고, 또 관심도 있고 도와주려고 하시는 멘토 같은 분이 딱 또 등대처럼. 자기 집 앞에. 하얀색, 노란색, 이렇게 예쁘게. 집 앞에. 바로 그 친구가 그 근처에 사는 친구였어요. 네, 그랬어요. 그 친구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엄청 잘 돼서. 네. 첫 번째 작품이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되게.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결정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제자. 이게 멘티.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잘 되고 이제 가면 현장에 나가거나 잘 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연락하지 말라고 해요. 연락하지 말고 너가 또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연락하라고. 잘 될 땐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그 잘 될 때는 아마도 송 대표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눈여겨봐서 그렇죠. 도와라. 네가 나를 돌아볼 시간에 네 앞에 있는 어려운 친구를 보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것 같고 네가 진짜 나한테 고마우면 너도 베풀어라.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어릴 때 할머니가 하신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네요. 네, 방공기는 제게 아니니까. 밥에 방공기는 네게 아니고 나눠 먹고. 걔네들은 똑같이 얘기를 하죠. 심지어 요즘에는 더 풍족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거에 몇 배를 나눠도 너는 부족함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몸무게 꽤 나가실 것 같아. 49kg는 아니고 당연히. 지금은 거의 80kg 육박하죠. 가장 정상적인 상태네요. 네. 가장 건강한 상태고. 네, 평균 그러니까 180의 평균 몸무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도와줬던 친구들이 잘 되고 또 송재환 대표가 얘기하는 거를 잘 알아듣고 그럴 때는 굉장히 일할 때 신나실 것 같아. 네, 신나기도 하는데요. 또 이제 애들이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고도 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분야가 어려워요. 문제도 일으키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애들이 기다리면 돌아오거든요. 기다리면 언젠간 돌아와요. 그 기다림도 내가 보기에는 할머니한테 배운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보통의 이제 뭐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이 또 요즘엔 또 영악하잖아요. 어른들은 엄청 괴롭힐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낼 줄 알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똑같이. 근데 그럴 때 뭔가 얘를 개선시키거나 바꾸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돌아올 때 떠날 때는 정말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떠나요. 막 저한테 욕도 하기도 하고요. 막 심한 말도 하고요. 심지어는 막 뭐 SNS상에 막 모함도 해요. 근데 기다려서 딱 돌아왔을 때 그때의 그 행복함은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얼마 정도 걸려요? 대략 혹시? 애들마다 달라요. 성격 급한 애들은 며칠 만에 다시 그냥 회복이 되고 좀 오래 걸리는 애들은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요. 근데 그 방황하는 순간에 이건 있어요. 방관이 아니라
놔주는 척하면서 그 보고 주변에 있는 거죠. 예, 주변에 안전망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저 혼자 안 되니까 그 일원학교라는 곳에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야겠죠. 지금 선생님들 몇 분이나 함께 하세요? 지금은 이제 그 딱 뭉쳐놓지를 않았어요. 이제 선생님들도 풀어놨어요. 정규회의도 없애고 각자 아이들을 이렇게 담당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단톡방에는 들어와 있는 숫자가 한 30명? 30명? 뭐 이렇게 돼요. 이분들은 정규적인 직원이에요? 아니면 혹시 아니요.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직원이에요. 자원봉사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나름도 직업이 따로 있겠네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다 있어요. 다양해요. 막 정규군이 아니라 약간 상비군? 그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규칙 1번이 선생님들 규칙 1번이 개인의 사정보다 학교율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나는 반대로 지금 기대했는데 아니에요. 개인의 사정이 우선이에요. 왜냐면 자기 일이나 자기가 원하는 뭐 욕구라든지 놀이라든지 뭐 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생님 스스로가 포기한다면 그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게 진짜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모순이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정말 원하는 걸 하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 원해서 아이들을 도와야지 그게 진짜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게 그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 좀 되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회의 시간 그때는 옛날 회의가 있었을 때는 회의 시간 5분 전에 회의 장소 앞에 딱 왔는데 뭐 젊으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랑 놀고 싶어. 아니면 오늘은 회의 왠지 가기 싫어.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머전시 저 오늘 어디 뭐 있는데 가야 됩니다 하고 네.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왜 그런지 설명해주고 그냥 가도 대표님은 그거를 오케이 한다는 얘기예요? 네, 심지어 바로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일단 원하는 대로 하고 나중에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하질 잘 못해요. 자기한테 솔직하지 못하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네, 미안함과 책임감의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자기한테 솔직하고 자기한테 자기가 원하는 행동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솔직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더 올바른 결과물로 이어져요.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은 안 떠나요. 네, 그리고 진정으로 원해서 해요. 그렇죠. 억지로 하다 보면 습관이 돼버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돼버리면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거든요. 선생님들이 물론 시끄럽게 떠드는 애들한테 조용히 하라는 걸 이해는 해요. 집중을 못하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집중하는 나라나 가보셨잖아요. 맞아요. 미국. 네, 그런 학교들은 알아서 하게 놔두죠. 네, 어릴 때부터 강요를 한 적이 없어요. 너가 원하면 해라. 뭐 핀란드 아이하고 한국 아이하고 아침에 등교하는 영상을 EBS에서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핀란드인지 독일이었는지. 절대 깨우지 않아요, 엄마가. 그냥 늦으면 네가 늦는 거지. 책임지라고. 네, 네가 책임져. 얘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한국의 아이들은 자는데 막 양말 신겨요. 그리고 욕실에 끌고 가갖고 막 얼굴을 씻겨줘. 그리고 중요한 것도 엄마한테 엄마가 또 전화해서 설명하죠. 네, 우리 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버스를 타야 돼. 버스를 타야 되니까 밥을 또 먹여줘요. 근데 동시간대에 독일의 엄마는 아직도 일어나질 않았어. 지금 그 얘기 해주시니까 오늘 아침에 솔직히 김어준 씨 강연 듣고 왔거든요. 그 유튜브로. 근데 그 부모님을 그렇게 키웠어요. 네, 맞아요.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너 아무것도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안 할 테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대요. 그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강도는 다를 수 있겠죠. 애들이 못하는 거는 도와주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독일 엄마가 하는 얘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고 해요. 그렇죠. 대화를 유도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애가 옷을 입다가 뒤에 못 잠그잖아요. 그러면 노력은 또 해요. 잠궈 보려고 해요. 거기까지 둬야 돼요. 그러다가 애가 못 잠그면 엄마 나 이거 좀 잠궈줘. 그러면 그래 그건 도와줄게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협상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선택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이제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엄마가 차려준 밥을 당연히 먹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저거 막 챙겨줘요. 이렇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으라고. 물론 건강을 위해서 그래야겠죠. 근데 독일 엄마는 얘기를 해요. 과일이랑 야채랑 시리얼을 같이 먹고 우유랑 같이 먹으면 뭐가 좋아? 너한테 뭐가 좋고 네가 뭐 더 열심히 뛰어놀 수 있어. 네가 더 예뻐질 수 있고 여자아이거든요. 네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잘 보일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식의. 그렇게 하면 애가 당연히 그렇구나. 띵 하죠. 이걸 먹고 이걸 먹고 해야지. 이걸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다시는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스스로 선택해요. 나 이 시리얼 먹을 거고 나 딸기랑 이 우유 먹을게. 라고. 아몬드 들어간 거 내가 먹을게. 자기가 따라서 먹고 당연히 싱크대에 자기가 그릇을 갖다 놔요. 그리고 자기가 옷 입고 씻고. 물론 늦을 수 있어요. 근데 늦으면 본인이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조심할 거고.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아이가 만약에 등교 버스에 늦었어요. 뭐 5분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택시 타고 가면 돼요. 근데 엄마가 굳이 또 태다 줘요. 네. 아니면 뭐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어머니가 해결하죠. 데려다 주는 것까지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려다 줄 때 아이한테 얘기해야 돼요. 너가 늦었어. 엄마가 이 시간을 너한테 할애한다. 그러니 너가 이거에 대한 거를 엄마한테 어떻게 보답해 줄래? 라고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뭔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죠? 아니 너무 좋아요. 아니 그 멘티 역할 해주시면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인 거죠. 또 자발적으로 같이 활동해 주신 선생님들. 네, 맞아요. 그 자율권을 먼저 주고 본인이 먼저 필요한 거를 해결하고 그래야지 또 된다고 얘기하셨고 네, 또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또 그렇죠. 학생들도 똑같이. 네, 선생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애들이 배울 거 아니에요. 행동은 다르게 하면서 말로만. 맞아. 오늘 저도 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저도 청소년 교육에 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독립적으로 키우라는 생각을 갖고 산 사람이고 또 독립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에 있어서 문제 해결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문제 해결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작은 조직에서 제 기능을 전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크다 보면 내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상대방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옆에 내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걸 스스로 깨달으면 그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스스로 그냥 배우게 되는 거예요. 풀어놓으면. 그렇게 작게 학습이 된 게 나중에 큰 조직이 나가거나 큰 사회에 나갈 때도 그럼요. 똑같이 적용되니까. 그렇게 큰 애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겁도 안 먹어요, 사실은. 뭐 익산에 있든 전주에 있든 서울에 가든 내가 배운 걸로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럼요. 그렇구나. 이름 없는 학교.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학교네요. 이름이 없어야 또 욕심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참 이제 인기가 막 이렇게 많았어요. 뭐 SNS 상에서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언론에서도 많이 노출이 되고 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약간의 독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또한 어떤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과감히 없앴어요. 과감히 없애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 노출이 안 되려고 다 거절을 하시는 건가요? 공개적인 미디어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방송사 아니면 케이블에서 좀 인기 있는 방송사 인기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건 거절하고 또 반대네. 기대하고 다르게. 지역이나 아니면 작은 곳 작은 매체들 지역 신문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대기업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홍보용으로 쓰지 않을 테니까 인터뷰를 하자고 하거나 뭔가 프로그램을 하자고 해요. 그런 곳은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매체나 또 의미 있게 활동하는 매체들이 정말 그 니드에는 확실하니까 요렇게 나를 인터뷰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이 학교를 그 상황을 보고 알려줌으로써 그 지역사회에다가 어느 정도는 기여도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주로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네. 실제로 그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 몇 군데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었고 굉장히 의미가 좋아서 그쪽하고 뭔가를 한 적도 있었고 또 그쪽에는 사보에도 이렇게 그냥 인터뷰를 하고 실었어요. 얘기도 넣고. 왜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그 사보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그게 연결이 돼서 더 크게 나눔이 뻗어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은연중에 또 이렇게 퍼져나가면 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도 올 수도 있고. 그럼요. 그걸 보고 또 숨기고 오죠. 있던 친구들, 숨기고 뭐 그냥 자기 괜찮은 줄 알고 뭐 그냥 자존심만 세우다가 인정하지 않는 친구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되게 감사하게도 유명한 브랜드 막 N 브랜드, 막 K 브랜드. 그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팟캐스트라 괜찮아요. 우리 청취자가 10명 되려나? 아, 그래요? 농담이고요. 맞아요. 말씀하신 그곳에서 이제 코롱은 재단이 꽤 크더라고요. 그죠. 네.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그 부서가 따로 있을 거예요. 네,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재단이 큰지를. 거기 좋은 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네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패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렇게 봉사하시고 나눔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그 옷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 받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뭐지? 박스가 이렇게 딱 왔어요. 물론 연락은 왔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입고 있었는데 박스가 왔고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거 입고 프리포토 좀 하고 그 서울에 계시는 할아버지한테 입혀드리고 왔어요. 근데 꽤 비싼 옷이었어요. 그렇죠. 네파하고 코롱 비싸요. 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겨울 용품이면 거의 다 비싸요, 사실은. 살면서 그런 걸 사본 적도 없지만 가격을 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저는. 럭셔리 송재환 대표가 됐네. 그 따뜻한 그 네파의 도움으로. 그래서 처음에 입을 때 좀 걱정은 됐어요. 이게 비싼 게 약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재질이 너무 가벼워. 근데 그게 비싼 이유래요. 네. 맞아요. 요즘에 무겁게 안 입으니까. 네. 그리고 내가 움직여서 더우면 땀이 빠지고 춤을 보고 나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허위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젊은 청년 다른 친구들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네. 그렇구나. 네파하고 코롱, 좀 가끔 들려야겠네요. 네파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이긴 해요. 사실 예. 자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감사하신 분. 사회적 기여도를 또 갖고 계시구나.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풍성한 그 재정을 누리는 거니까 이렇게 환원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조금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크게 또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똑똑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어떤 편향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CJ 그 TVN 제가 그 프로그램 나갔었잖아요. 네네. TVN 같은 경우도 사실 그 프로그램을 없애는 게 맞아요. 시청률이라든지 어떤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업적으로는 임팩트가 별로 의미가 없고 수익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세요. 지금도. 그 PD님들 움직이시는 거 보면은 여타 프로그램 못지 않아요, 정말. TVN 그 프로그램 타이틀이 뭐죠? 리틀 비 히어로라는 프로그램인데. 저도 좋아해요. 예. 근데 그게 사실 그쪽에서는 상업적으로 보면은 의미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나면 자발적으로 그 미디어 그 회사를 좋아하게 되던데요. 예. 사실은 이거 케이블이고 약간 종편 뭐 이런 식에서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에이 뭐야 막 이러고 사회적으로 맞아요. 기여도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또 하길래 예전에는 익산에 계신 분 어떤 분 또 조명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방송국 굉장히 달리고 있구나. 왜냐하면 맞아요. 지역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찍을 정도면 되게 좀 의식이 있는 회사구나라는 의식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일회성이 또 아니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쵸. 또 우리가 흔히 매일 보는 네이버 물론 안 좋은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부 분들은 또 그 네이버 본사의 공간을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청소년들 데려다가 강연하는 공간을 또 활용을 하세요. 저도 거기 강연을 갔다 왔거든요. 네이버요? 예, 네이버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정적으로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기업의 일부 분들도 계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좀 똑똑한 소비를 하면 좀 더 나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사회적인 기여도가 있는 회사를 더 주목해가지고 그 뭐 네티즌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소비를 해주자 내지는 맞아요. 불매를 좀 하자 이런 게 맞아요. 굉장히 이제는 일상이 됐어요. 사실은 양심 있는 회사를 우리가 밀어줘야지 우리의 그 안녕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정권 바뀌면서 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좀 커지는 것 같아서 좀 더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서 올해가 그 원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분 좋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을 또 일선에서 하고 계신 송재환 대표님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간 할애해 주시고 아침형 인간이세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에 주무시고 뭐 또 그러실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바뀌었나요? 중학교 때 어릴 때. 어릴 때. 예.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상적인 몸무게를 원하고 건강을 원한다면 정확하게 그 일정대로 시스템에 맞게 몸에 맞게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니까. 잠이 제일 중요하니까.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늦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몸이 그렇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는 거죠. 정신하고 같이.
밥 달라고 깨웁니다. 그 얘기였어요. 밥 달라고 깨우는. 네, 몸이 소모를 깨웁니다. 했으니까. 네. 칼로리 소모했으니까 채워달라고. 네. 오케이. 자, 오늘 이름 없는 학교 대표님 송지한 대표님 모시고 얘기 들었는데요. 지금 듣기로는 학생들 위주로 많이 도움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야 쪽 분들도 조금 더 도와주시려고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신데 어떤 분들 좀 더 도움 주고 계세요? 최근에는? 뭐 학생을 한정 짓는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이제 연령대와 상관없이 학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주에 막걸리 유명하잖아요. 네네. 막걸리 집을 운영하시는 저희 어머니 또래 사장님도 저희 학생입니다.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어머님이 자제분이 계신데 자제분이 굉장히 이제 그 가정을 이제 힘들게 말썽쟁이. 하고 또 장사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가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새를 잘못 들어가셨는지 여름에 자꾸 차단기가 떨어져요. 에어컨을 키면 오버되나 보다 전기. 예, 그런 부분들도 네네. 사실 도움이 필요한데 또 너무 이렇게 고도비만이세요 어머니께서.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보다. 이런저런 것들을 못 하실 때 네네.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가가지고 저는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그 아. 메뉴 안주 사진 이렇게 찍어서 인화해서 이렇게 홍보용으로 놔드리고 그런 식으로 좀 도와드리고 정신적으로도 좀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럼 그렇게 도움 주실 때는 그렇게 상업적인 일에 도움 주시는데 비용은 따로 안 받으세요? 네, 그거는 이제 돈을 받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네. 그게 조금 생활이 되게끔 정도까지는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름 없는 학교는 펀딩을 따로 어디 기관에서 받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예전에 딱 한 번 제가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온 적이 있었어요. 와, 이제 대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대출은 안 되는데 당장 쓸 돈은 있고 학교에서 진행은 해야 되고 아이들 뭐 정말 많은 일이 있는데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이제 절박한 마음에 페이스북에 글을 한번 썼어요. 네. 나 이런 상황이니까 돈 내놔라. 내가 삥을 좀 뜯겠다. 그랬더니 반응은? 깜짝 놀랐어요. 이미 깔아놓은 게 있으시니까. 근데 물론 지금까지 돈을 주시는 걸 다 거절하긴 했고 큰 액수를 실제로 들어왔는데 다시 돌려드린 적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기존에 하시던 거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많이 거절한다는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소문도.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거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시고 이제 드디어 송지한 대표가 나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래서 아마 기쁜 마음으로 돌려주고 싶으셨나 보다. 그래서 다들. 그때 받았는데 네. 그때 생각했어요.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는 받으면 안 되겠다 생각한 게 액수도 액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막 반응을 하시니까 하시니까 제가 또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보답. 그렇죠. 그리고 또 뭔가 회계를 해서 이걸 어떻게 썼는지 해야 돼요. 와, 그거를 혼자 하는데 와,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조금은 나태했던 게 아닌가. 내가 그 정도 상황까지 올 때까지 만든 결국 나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더 이상 나태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고 또 너무 감사했고 심지어 그 돈이 꽤 오래됐는데 지금도 남아있어요. 아니 근데 후원회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후원회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스튜디오 운영하는 거기에서 비용이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학교 지금 운영은? 그때 뭐 많은 돈이 남아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돈이 남아있는데 그 돈을 제가 최대한 안 쓰려고. 그리고 그때 제가 보고를 할 때 메일로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돈은 감사히 쓰되 제가 할 수 있는데 최대한 하고 부족한 걸 쓰겠다. 그래서 비율이 50대 50을 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전주시가 동상을 하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풍남문 바로 앞에. 저는 근데 시 얘기해서 그런데 그 세금도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뭔가 전주시에서도 최대한 노력한 다음에 세금은 아낄 되도록이면 수 있거든요. 빙고. 이 얘기하면 또 길어져. 안 돼. 네,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의견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좀 건강한 그 기관이나 건강한 또 그 뭐
뭐지 조직이 되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우리가 노력하면 좋은데 그런 노력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했던 노력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비슷하시네. 네. 네. 아무튼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또 도움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조금 이제 가리고 많이 보여지지 않게 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청렴 결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름 없는 학교가 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아이들도 더 상처 안 받고. 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와서는 아마 의심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분이 이렇게 한다는데 글쎄 뭐 우리가 봐온 세상은 그게 다가 아니었고 뭔가 숨겨진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 대표님도 내가 다 의지할 만한 멘토가 될까라는 의심도 은연중에 할 거라고. 어른인 학생들이 더 심해요. 그런 의심들이. 부정이라고 그럴까요? 뭐죠? 왜 도와줘요?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뭐 막 이렇게. 나를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뭐 이렇게 어디 전개에 나가시나요? 뭐 아이고 참. 이런 식으로 아마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아마도 그 진심은 오늘 또 팟캐스트 통해서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이제 대화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을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이 팟캐스트가 많은 분이 안 듣더라도 그 참가하신 분들, 우리 인터뷰이들이 본인의 오디오 이력서처럼 본인의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설명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또 들어봄으로써 다시 한번 또 내가 마음먹었던 게 뭔지 또 기억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파일로 제가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써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니 듣는 게 더 편하잖아요. 읽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좋은 기념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좋고 오늘 또 우리 송재환 대표 모시고 어떤 내막이 있길래 도대체 이제 계속 궁금해는 했는데 어떻게 바쁘신 분이라 근데 이제 팟캐스트 핑계대고 이렇게 딱 했는데 이제 딱 낚싯밥을 물어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또 1시간 잘 보낸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제 그 프리포토를 하잖아요. 사진으로 조금 더 해서 그 푸드트럭은 들어보셨죠? 당연하죠. 그거 제가 하려고 저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네. 근데 저는 이제 포토트럭 해가지고 차에다가 네네. 물론 트럭은 아니고 돈이 없어서 트럭은 못 사고 경차에다가 이렇게 박스형 경차 있잖아요. 거기다가 뒤쪽 짐칸에다가 조명을 조그만 걸 이렇게 달아서 이제 미니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또 야외에서도 이렇게 찍을 수 있게 장비를 좀 구비해서 포토트럭을 끌고 전국을 좀 여행을 하려고요. 어떤 분들 또 찍어주시려고요? 이제 시골 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 앨범이 거의 없어요. 여전히? 그럼요. 30-40명 있는데 누가 그거를 졸업 앨범 하러 와요. 앨범 제작은 또 비용이 또 기본적으로 많이 드니까. 네, 그 제작 비용하고 뭐 차비하고면 없어요. 30명이면. 맞다. 남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졸업을 할 때 졸업 앨범이 없이 가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곳 좀 돌아다니고 또 이제 어르신들 계시는 곳에는 영정사진 영정사진 많이 해요. 근데 영정사진도 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분들이 지내는 모습들을 이렇게 액자로 놓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거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일상에서. 자기 모습을 지금도 그 금구라는 지역에서 꾸준히 가서 하고 있긴 한데 이제 그런 활동들 좀 전국을 돌면서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돌면서 하고 이제 가능하다면 해외도 나가볼 생각이고요. 그렇게 자리 비우시면 우리 학교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알아서 사나? 지금은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을 제가 일부러 계속 줄였어요. 시스템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제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은 학생들인 거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지역에. 네, 그 선생님들 지역마다 교장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게 준비 또 하셨구나. 그 트럭에 같이 타고 가고 싶네요. 전주에 이제 다시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도청이나 관공서 앞에서 그런 것도 할 거예요. 증명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저기 노량진 가서 친구들 우리 면접 사진 같은 거. 그 좋죠. 네, 조금, 청년들. 그러시구나. 뭐 전주에서 뭐 하시게 되면 좀 불러주세요. 저도 뭐 시간이 제 거 다 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달려가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신은미 작가 얼마 전에 인터뷰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은미랑도 같이 뭐 콜라보도 저희 하거든요. 한 번씩. 아이들 교육할 때도 한번 데려갔었고 은미를. 둘이 그걸 하려고 했어요. 한옥마을에서 은미는 그림 그리고 전 사진 찍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아직 못했거든요. 그거 하면 한번 같이 오세요. 네네. 또 외국인들한테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 감사하죠. 스킬은 뭐 영어 쪽이니까 네, 감사하죠. 가서 또 엔터테이너로서의 저의 날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냥 하시던 대로 쭉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뵙기에는. 네. 되게 현명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는 막 크게 그 플랜을 짜가지고 하나씩 성취를 하는 세대였는데 요즘은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일상에서 조금씩의 발전을 하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무가.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거에 대한 깨달음이 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송지현 대표는 이미 그걸 알고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하고 또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자신의 삶을 끌고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이 팟캐스트 하는 이유 내 꿈을 펼쳐라 드림온은 사실은 20, 30대 청년들이 꿈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이 꿈을 이루고 계신가 또 인터뷰를 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우리 뭐 길을 잃은 청취자들이나 아니면 또 길을 찾고 싶은 청취자들이 들음으로써 조금 저분들 저렇게 하는 게 그냥 일상적으로 했고 재밌게 했고 하다 보니까 자기 길을 찾아가는구나. 특별한 직업군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직업군으로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에 딱 그 목적에 부합되게 송지현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나눠주셨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뭐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또 방송을 이 파일을 좀 이제 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아이들한테 저도 좀 나눠주고. 네. 왜냐면 강연 같은 거 나가면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꾸준히 연락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아이들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도 드물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 파일 하나 이렇게 건네주면 그냥 뭐 너 놀 때 아니면 뭐 할 때 그냥 들어라고 운전하다가 들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본인이도 갖고 계실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잘 키워주신 부모님. 네네네. 부모님한테 꼭 드리면 아마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아버님의 지혜와 어머님의 또 따끔함. 호통치는 따끔함,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네. 아마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셨을걸요? 그렇죠. 네, 그 이거 말은 또. 간접적으로 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얘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영심이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도 에너지를 얻고 가네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다른 에너지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DJ 쑥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